네, 부동산법 핵심 이론, 건축법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6번째 주제는 지역 등 안에서의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면적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 대지의 분할 제한,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규제, 대지 안의 공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목차를 보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을 따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을 따질 때 대지 면적 따지는 방법, 건축 면적을 우리 계산하는 방법, 각 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그 4개로 나눠서 그런 것들을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높이 산정할 때는 3개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 층고를 재는 방법, 그 다음에 층수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면적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분할해야지 미달이면 분할이 안 된다. 대지 안에 공지를 만들어야 되는 규정들,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다음에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4번하고 5번은 조금 우리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최대한 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물의 면적 산정할 때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을 먼저 계산할 겁니다. 자, 일단 대지 면적은 대지가 이렇게 경사진 대지라고 하더라도 이걸 평평하다고 가정을 해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대지 면적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경사지가 있더라도 이 경사지 면적으로 하지 않고 수평 투영 면적, 평평하다는 전제로 해서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한다. 자, 그런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예전에 배운 건데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서 접한 대지, 우리 예전에 2m라든가 이런 도로에 옆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선이 후퇴가 되고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했죠. 자, 모퉁이 대지에서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각전제 모양으로 후퇴가 되면 그 후퇴한 부분들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후퇴한 건축선과 원래 도로와 경계선 사이 면적은 제외한다. 그리고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이 설치되는 면적도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예전에 이거 보신 거예요. 자, 2m밖에 안 되는 도로다. 그래서 양쪽으로 대지가 있을 때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이렇게 소요너비 2분의 1씩을 양쪽으로 2m를 가서 원래의 경계선에서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 이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방대지, 경사지나 철도나 하천 같은 게 있는 2m짜리 도로에 옆에 접한 대지일 때는 경사지나 철도 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노비를 가가지고 이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대지에서도 이런 모퉁이 대지가 나오죠. 나왔을 때 여기가 뭐 3m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선을 긋고 4m 정도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을 긋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표에 따라서 예전에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으로 빠진 부분도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고 또 이 대지는 이게 도로나 공원 같은 부지로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공원, 이 대지의 일부가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가지고 이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이 부분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 대지 면적이 산정되는 거죠. 실제 소유권은 등기부상 이만큼 잡혀 있더라도 건축법에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여기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글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면 건축조합 때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공식에서 이 분모의 대지 면적에 빠지면 이게 200% 계산해서 연면적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는 건축조합 때 불리한 겁니다.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되면 후퇴한 건축선하고 원래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고 또 여기 도시계획시설 같은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의 설치 부지가 된 경우도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 면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더라도 실제 건축 면적은 요거 자체가 건축물이 이 대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축 면적으로 재는데 정확한 방법은 이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여기 빨간색 중심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회색에 칠해진 부분이 건축 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건축 면적은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요 반은 잡히고 나머지 반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이나 외곽 부분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가지고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
그 건축 면적은 여기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할 때 특히 건폐율 해서 이 분자의 건축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건축 면적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는데 자, 이 33회 때 이런 게 났습니다.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가 된다. 그럼 건축주한테 유리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공식에서 분모의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불리한 건데 분자에서 제외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지 면적이 만약에 400제곱미터다. 그럼 건폐율이 50%, 그럼 건축 면적이 200이 나와서 본 건물을 200으로 짓고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이면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이게 유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대지 면적 400일 때 건폐율 50%를 많이 계산해보면 건축 면적이 200이 나오고 이 본 건물을 200으로 건축 면적을 줘놓고 나머지 대지 면적 계산,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설치했어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 가지고 서비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뭐가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지상층의 보행 통로 같은 것들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된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은 본 건물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거 있죠. 우리 뭐 음식물 쓰레기든가 옷 같은 거, 헌옷 같은 거 이런 보관함 이런 것들은 일반 건물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건물하고 상관이 없이 서비스로 인정되는 공간이니까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된다. 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는 건물이 있고 지표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요거는 본 건물하고 상관없이 부속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 면적 계산 제외되고 요거만 건축 면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이면 요 그림 보십시오. 자, 벽이 내측벽, 외측벽, 벽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 외측벽, 내측벽 이렇게 돼 있으면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잰다. 이게 뭐냐면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측벽과 외측벽으로 지금 요 그림처럼 분홍색 부분은 내측벽, 파란색 부분은 외측벽으로 해서 이 건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자, 벽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안쪽으로 해서 건축 면적을 재는 겁니다. 외측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건축 면적 산정할 때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은 벽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그냥 부속적으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 자, 지상의 보행 통로 같은 것들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한다. 우리 지상의 보행 통로는 건물을 이렇게 두 동을 져가지고 한 3층 정도에서 이렇게 육교처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지상에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다. 본 건물하고 상관없이 보너스로 인정되는 보행 통로 같은 것들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연결돼서 설치되는 폭 2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 건물 외벽에 이런 피난 계단도 본 건물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그다음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다가 비상구랑 연결해서 2m 이하의 미끄럼대, 피난용 미끄럼대 이런 것들,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모두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요 니은번부터 이응번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건물에 포함되시키지 않고 서비스로 다 인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치해도 건축 면적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을 낼 때 첨하나 차양을 지나치게 길게 내면 그러면 첨하나 차양 끝으로부터 일정 미터를 들어와 가지고 그 남는 부분 가지고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전통 사찰은요. 요 4m가 기본 나갈 수 있는 첨하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첨하나 차양같이 지붕 부분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돌출되었을 때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이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둘러싸인 부분 가지고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 자, 전통사찰은 4, 축사 같은 거는 3, 한옥 같은 거는 2m인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인데 건폐율이 50%고 대지 면적이 400입니다. 근데 이 전통 사찰의 건축 면적은 200으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을 잰 거예요, 지금. 200으로 딱 건축 면적을 낸 겁니다. 사찰을 지을 때.
사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제곱미터 나온 거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해서 200제곱미터를 본 사찰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건축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사찰의 처마를 낼 때 외벽의 중심선에서 만약에 5m를 나가면 아까 우리가 사찰은 4m 이하까지 해서 숫자를 정하기 때문에 4m가 가장 처마가 멀리 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이 5m를 내면 지붕 끝으로부터 안으로 4m를 들어와서 이 점선을 내려가지고 이 남는 공간도 건축면적에서 잡히는 겁니다. 이 왼쪽 부분도 5m까지 처마가 나가면 4m를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남는 공간 자체가 건축면적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200이 넘어서 건폐율이 초과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 초과 안 하고 적법하게 하려고 하면 처마 길이를 4m까지만 내면 안으로 4m 들어왔을 때 다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 건물 200제곱미터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축사로 나오면 사료 같은 것들이 사료 투여 시설이 설치된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인데 이거 뭐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축사도 이렇게 처마기를 내서 거기다가 이제 자동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부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료를 자동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착된 축사는 3m 이하까지다. 한옥, 그 다음에 우리 태양광 같은 거 이용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받은 건물은 2. 자, 전기차 같은 걸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시설이 설치된 그런 처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일 때 2m까지, 그 밖의 건물은 1m니까 전통사찰 4, 한옥은 2m, 축사는 3m까지 처마기를 낼 수 있다. 더 나가면 끝으로 이렇게 3m라든가 4m를 들어와서 남는 공간이 건축면적에 잡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바닥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은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자,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자,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이고 바닥면적은 1층, 2층 올라가면서 각 층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가지고 바닥면적을 잽니다. 이 바닥면적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자, 바닥면적 계산할 때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닥면적도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바닥면적은 이 용적률 공식에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용적률이 대지 면적이 400이고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그림처럼 대지가 400이고 용적률이 200%라면 이게 이 400의 2배인 800제곱미터까지가 이 바닥면적의 합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연면적이라고 친다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바닥면적의 합에 800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자, 1층은 피로티 구조로 통행 주차를 써가지고 200을 냈는데 요거는 빼고 여기 업무용으로 2층, 3층, 4층, 5층을 200제곱미터씩 냈으니까 이걸 합해가지고 8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가 이 파란색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모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특이한 거, 자, 1층을 피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통행이나 주차로 썼다. 그럴 때는 요 200제곱미터 이런 부분들은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라는 여기에 800만 잡히고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노대를 냈을 때 1.5까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여기 외벽에 이런 발코니 같은 걸 설치하고 난간을 세우는데 발코니 노대는 1.5까지를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1.5까지. 자, 옥상에 여기 다락 같은 거는 다락의 층고가 여기 경사지붕일 때는 1.8m 이하를 맞추면 다락 면적 20하고 승강기탑은 별다른 규제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승강기탑 면적하고 다락을 1.8m 여기 경사지붕일 때 평균 높이가 1.8m 이하를 맞추면 이런 20하고 20은 800제곱미터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한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또 이게 공동주택일 때,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자, 기계실, 전기실 같은 것들을 지상에다 세웠을 때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글씨를. 자, 바닥 면적 선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들. 자, 노대, 발코니 같은 거. 아까 이것들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서 1.5를 곱한다. 그래서 이게 발코니의 가로 길입니다. 이게 외벽에 접한 가로 길에다가 1.5를 곱해서 고기를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만 산입이 되는 거니까. 자, 피로티 같은 걸 만들어서 1층에다가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피로티는 통행주차 안 따지고 무조건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업용 건물일 때는 통행 주차로 쓰는 피로티고 공동주택의 피로티는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무조건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고, 요 다락은 옥상의 다락 구조물은 평평지붕일 때는 높이가 1.5m고 경사지붕일 때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 이런 것들,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모두 제외가 된다. 지금 제외되는 것들, 피로티, 통행 주차로 쓸 때, 공동주택 피로티,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은 높이를 맞추면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 아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림에서 자, 이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피로티를 구조를 만들고 통행 주차장으로 쓸 때, 자, 발코니가 1.5까지 나갔을 때 이렇게 발코니 가로 길이에다가 1.5로 곱하는 거니까 옆에서 보시면 1.5m까지 나간 부분들, 여기를 공제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모두 빼주는 겁니다. 이 다락의 층고를 맞췄을 때 승강기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 같은 것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여기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고, 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폭 2m 이하 미끄럼대, 장애인 승강기, 이거 건축면적이랑 유사하네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가축 사육시설 같은 데 설치하는 소독 설비 같은 것들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다 제외되는 겁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딱 아까 용적률 200%로 800으로 먼저 짓는 겁니다. 바닥 면적 200씩 해가지고 800을 지어놓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는데, 여기 이제 기계실, 전기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있을 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들을 색깔로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뺀다는 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건축주는 200% 용적률로 800을 지어놓고 업무용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자, 건축물이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으로만 세워진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닥 면적을 잴 때 요 지붕 끝으로부터 1m를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공간 자체를 이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 벽 같은 게 없는 건물일 때는 우산같이 지붕하고 가운데 기둥만 받쳐 있는 건물일 때는 그 지붕 끝으로부터 1m를 들어오고 1m를 들어와서 가상으로 선을 내려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바닥 면적으로 잡힌다. 이렇게 해서 벽이 없는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을 재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면적을 재시고, 자, 마지막으로 연면적이 남았는데,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이다. 자, 우리가 그냥 연면적이면 지하든 지상이든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여기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들이 800이 나왔었죠. 여기 아까 좀 전에 용적률 400제곱미터 대지 면적에서 200%를 줘가지고 바닥 면적의 합이 800으로 해가지고 800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1층에 피로티 통행 주차, 발코니 1.5까지, 다락하고 승강기탑. 자,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 기계실, 전기실 같은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됐는데, 이 색깔이 좀 연한 이 색깔들은 마지막으로 연면적을 최종 계산할 때 바닥 면적의 합을 계산해서 800을 맞춰놓고 요거를 연면적으로 최종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빼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건물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지하 부분은 무조건 식당이든 주차장이든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지하층 면적, 초고층 건물일 때는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안의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빼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본 건물 800으로 지어놓고 이 바닥 면적이 합해가지고 요 연면적으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외되는 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었고, 여기 분홍색 색깔이 연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제외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추가로 생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로 고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다음과 같이 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 몇 %가 나오는 거냐. 자, 용적률을 알려면 아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빼고
최종적으로 연면적 계산할 때 또 한번 빼는 거를 그거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건물의 조건이 지하 2개 층 내고 지상으로 5개 층을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500이고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80입니다. 그럼 지금 지하층 2개도 480, 480이고 지상 5개도 480으로 5개가 올라가 있는 거네요. 자,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일종근린 생활시설 상가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다음에 지상 5개 층은 전부 업무다. 여기서 지하가 주차장이든 지하가 일종근생이든 이런 것들은 지하 공간은 무조건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 무조건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 부분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가는 면적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 지상 5개 층 업무용이니까 480으로 해가지고 5개 올라가 있고, 지하 2개 층은 48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하 부분은 무조건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용적률 공식에서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분자가 연면적일 때, 그 연면적이 잡히는 부분은 지상만 잡히겠네요. 지상만. 그래서 여기가 지상 480 곱하기 5 하면 이게 2400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 1000분의 2400 곱하기 100% 하면 240%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이 1번 나올 겁니다. 240%. 480 곱하기 5 해가지고 240%가 나오는 겁니다. 연면적 자체가 240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주차장이든 일종 근생이든 최종적으로 용적 계산할 때 연면적 할 때는 지하는 무조건 빼는 거니까 지하는 다 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바닥 면적 기출문제입니다. 바닥 면적만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틀린 것은 자, 벽이나 기둥 같은 게 벽이 없는 건물일 때는 아까 우산 같은 건물이니까 지붕 끝으로부터 자, 1m 안으로 들어와서 둘러싸인 부분 가지고 이 바닥 면적을 계산한다. 맞죠? 자, 승강기탑은 옥상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필로티 부분이 필로티 부분이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쓸 때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는 통행 주차 안 따지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된다. 틀렸네요. 바닥 면적에 산입한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된 조경, 기계실, 어린 놀이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상에 설치된 조경, 어린 놀이터, 기계실은 공동주택일 때만 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노대 같은 것들의 바닥은 아까 발코니죠.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까지를 곱해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기 때문에 1.5m까지는 뺀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대 발코니가 나왔을 때는 정답을 우리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틀린 것은 이거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3번이 필요티 부분이 공동주택에 있는 필요티는 통행주차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 거죠.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높이 산정 부분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재는 방법, 층고와 층수, 원래는 이제 처마 높이하고 반자 높이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건물의 높이로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근데 1층 전체가 피로티는 피로티 층고부는 높이 산정할 때 제외가 된다. 또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을 때는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30일 때 한번 나왔고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지표로부터 여기까지가 건물의 상단입니다. 건물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우리 50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잘 따라 보십시오. 1층 전체가 피로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피로티 높이 5m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50에서 5m를 빼는 겁니다. 문제는 옥상의 승강기탑이 53m. 자, 다락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13m보다는 좀 작네요, 높이가. 그러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승강기탑 13m를 본 건물에 다 가산시킬 건지 아니면 11을 뺄 건지가 포인트입니다. 아까 여기서 승강기탑, 계단탑 있을 때는 걔네들의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건축법을 잘 지킨 거기 때문에 12m 이하 부분은 높이 산정할 때 빼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승강기탑, 계단탑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면적을 더하십시오. 자, 20이 되겠죠. 20을 이 본 건물의 건축 면적 20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분의 20이 되면 이게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은 200분의 20은
8분의 1보다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냈기 때문에 12m를 빼고 남는 1m만 본 건물에 가산돼 가지고 이 건물 높이가 46m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50m인데 1층 전체가 피로티니까 그 피로티 높이는 뺀다.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이 있을 때는 이 승강기탑 13m를 본 건물에 다 가산시킬 거냐 아니면 12m를 뺄 거냐 문제인데 이 두 개의 면적을 합쳐서 22, 건축 면적 200하고 비교해가지고 200분의 20이 돼가지고 이게 10분의 1이 됩니다. 200분의 20이니까 10분의 1은 8분의 1 이하라는 숫자가 나오겠다. 그저가 나오죠. 계산이. 그러면 8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이때는 12m를 빼고 남는 1m만 본 건물에 가산이 되고 이게 반대로 여기가 20, 20이 돼버리면 이게 200분의 40이 됩니다. 그럼 이게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8분의 1을 초과하면 13m를 본 건물에 다 가산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1m만 가산한다. 왜? 13m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만약에 12m라고 나오면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이 계산할 때 상단까지 올라가서 50m 재고 피로티 부분 빼고 또 13에서 11을 뺀 나머지만 가산해 가지고 46m로 이 건물의 높이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층고는 한 층의 높이인데 자, 요 해당되는 요층 1층, 2층, 3층이겠네요. 3층의 층고는 자, 해당되는 층 바닥의 윗면, 이 바닥 두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직선 거리가 층고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층의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가 한 층 높이 층고로 재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자, 층수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물의 층수로 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실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 이런 형태의 건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의 내부가 층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부분은 10m, 여기는 16m 오른쪽은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의 뭐 기본적으로 면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200 해서 합쳐가지고 400 정도 나오는 그런 건축 면적을 갖고 있고 이 층 구분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건축물 이런 형태일 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를 한 층으로 보고 자, 층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층을 기준 잡아서 16m를 이렇게 4m씩 올라가면서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이 떠나왔는데 아까 높이 계산할 때도 승강기탑 계단탑의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12m를 뺐는데 지금 층수 계산할 때도 8분의 1 이하를 맞춰주면 한 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층에 안 들어가는 것이 건축주한테 좋은 겁니다.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 부분은 무조건 빼고 지상으로 이게 7층까지 올라가 있고 옥상에 승강기탑이 있을 때 승강기탑 계단탑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이 건축 면적 200이니까 요거 8분의 1 이하죠. 그러니까 요걸 한 층으로 안 보고 이 건물은 지상 7층짜리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 빼고 지상의 승강기탑도 이게 8분의 1 이하를 맞췄기 때문에 한 층으로 안 보는 거. 이건 아까랑 같은 내용이네요. 자, 층수 계산할 때 이렇게 지상으로만 계산하고 지하는 빼고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을 때는 걔네들의 면적 합계가 본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한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층으로 안 보는 게 건축주한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면적하고 높이를 혼합한 문제입니다. 31회 때 문제인데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공동주택 지상에다가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만들면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네, 이거 산입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비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한 것은 지하층은 무조건 아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요. 여기 기계실, 전기실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지하층 부분은 무조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있을 때는 피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높이를 계산하는 거 맞죠? 이게 맞네요.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니까 틀렸고요. 윗면까지라고 하셔야 되겠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서로 다르게 했을 때는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부분 가지고 층을 계산하는 거지 평균 내는 게 아닙니다. 뭐 평균을 하고 뭐 반올림한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층을 가지고 그러니까 4m씩 잘라서 건물에 층을 주는 거니까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건물의 층수로 계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3번은 맞고 나머지 문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대지 분할 제한하고 공개 공지 파트, 대지 제한의 공지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자,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거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 이 대지를 이렇게 요 빨간색 선을 경계로 해서 두 필지로 분할을 할 때, 여기가 주거지역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둘 다 60 이상으로 분할이 돼야 되고, 상업지역이면 요 양쪽 다 150 이상으로 분할돼야 되고, 공업지역도 150 이상, 150 이상 이렇게, 녹지지역은 200 이상, 200 이상, 자, 주상공록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6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해서, 자, 대지를 분할할 때는 요 면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써있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60, 150, 150, 200, 기타 지역은 60, 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할 부분하고 이쪽 분할 부분이 둘 다 주거지역이면 60, 60 이상, 상업이면 150, 150 이상, 녹지지역이면 200, 200 이상 이런 식으로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보다 미만이면 분할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한의 공지는 이거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걸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고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지가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죠.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편의상 건축선으로 보는 거예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도로가 도로 폭이 4m 이상이 나오면 여기 노란색 선 도로 경계선하고 대지하고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건축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건물을 져야 되는 이렇게 건축물을 질 때 이 대지 주변에 공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인접대지가 있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게 건물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건물이 띄어야 되는 거리 요 그림에서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고 요거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자 이게 건물 종류에 따라 이게 다 띄어야 되는 거리를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골치 아프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동주택을 찍는 겁니다. 공동주택을 찍어서 이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는 2m 이상 6m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해가지고 조례가 최대 6m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 건물이 아파트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같은 건물일 때는 2m 이상 6m 이하에서 조례가 띄어야 되는 거리를 정하기 때문에 자 연립일 때는 2에서 5로 정하는 거고 다세대 주택일 때는 1에서 4 요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해가지고 띄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얘가 아까 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이 그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아파트는 2에서 6, 연립은 1.5에서 5,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0.5에서 4m 이하 범위로 숫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조금 약한데 요즘에는 건축법 문제가 워낙 이상하게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것은 26, 25, 14 요 범위 안에서 띄는 거고 여기 654는 똑같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2, 1.5, 0.5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만 좀 보셔가지고 띄워야 되는 거리 같은 것들 한번 숫자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아까 이 부분 문제는 대지 분할 제한 기출 문제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도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 지역일 때는 60 이상인데 이 분할 기준 면적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이 제일 작죠. 60, 150, 150, 200이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지역은 150 이상, 근린상업도 150 이상,
중공업 지역도 150 이상이고 생산 녹지는 200 이상이니까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분할할 때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데 가장 기준이 작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 정북 방향, 정남 방향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큰 대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구역. 자, 여기가 가로구역이면 요 위에도 가로구역이고 밑에도 다 가로구역입니다. 이렇게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자,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여기 가로구역, 여기 가로구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로 차가 다니는 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면도로 말고 큰 대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구역이 가로구역인데 가로구역에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30, 40 이렇게 높이를 정해서 건물을 짓는데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 우리 서울시 같은데 도심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가로구역 높이 제한들을 많이 실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로구역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을 할 때 첫 번째 보시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높이를 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걸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런 시군구청장이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자,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할 때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처럼 여기 가로구역에서 발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30m, 이렇게 40m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관청도 이 가로구역에다가 건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원래 시군구청장이 정했었는데 이런 특별시 광역시장도 조례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을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나 광역시장, 구청장 외에 특별광역시장도 도시의 관리를 위해서 가로구역별로 높이 제한 같은 거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 이 정도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우리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건축물을 지을 때 자기의 햇볕을 이웃의 햇볕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뜻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 이하로 뛰면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을 이거로 가정을 하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 건물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새로 지어진 분홍색으로 지어지는 건물 이렇게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지금 북쪽 남쪽이니까 요 건물이 여기 발코니 같은 것들이 있는 창이 주 채광창 방향인데 주 채광창이 남쪽으로 나 있을 거예요.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 비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분홍색 건물을 여기 파란색 건물 이렇게 이쪽으로 지을 때 자, 지금 이 분홍색 건물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이쪽 파란색 건물이 햇볕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면. 그래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선 형태로 잘리고 여기는 직선 형태로 잘린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넘지 않고 이쪽 부분에다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일 때 이 땅 자체가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또 파란색 기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홍색 건물을 지을 때 자, 9m 이하까지 올라갈 때는 1.5m를 무조건 뛰셔야 돼요. 1.5m를 떼야 되고 9m를 넘게 올리는 부분들은 10m 올리면 10m의 반이 5m니까 5m를 이렇게 떼야 되는 겁니다. 14m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14m의 반이 7m를 이쪽 가로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7m를 빼서 이런 식으로 사선 형태로 이 선이 거지는 겁니다. 가상의 선이. 자, 9m 이하는 무조건 1.5를 띄는 거니까 건물을 이렇게 직선으로 지을 수 있는데 9m를 넘는 부분은 이렇게 사선 형태의 선을 제한선을 긋고 이쪽으로만 건물 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글씨를 보시면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이 파란색 건물의 타인의 일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을 띄고 9m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이 분홍색 건물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북쪽이니까 이 분홍색 건물 지을 때는 정북 방향의 경계선으로부터 1.5를 띄든 건물 높이의 반을 띄면서 건물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중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개발지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정북 방향 경계로부터 이런 식으로 띄었었죠.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대주정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랑 다 반대로 여기는 신규개발지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신규개발지이기 때문에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앞에서 배운 그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띄면서 건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조는 자신이 확보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공부하실 때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나오면 정북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면 정북쪽에 있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북쪽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면서 건물을 짓는 건데, 이렇게 신규개발지인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이런 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나왔을 때는 정남방향 인접대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띄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띄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띄면서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가공 강의에서 거의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자,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자, 이게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려운 조항인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짓는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물을 짓거나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채광 창문 같은 걸 두는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공동주택을 짓는 거리 제한이 동과 동 사이를 띄라는 거고, 또 인접 아파트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건물 높이를 짓는 건데, 이게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적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적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고 글자를 읽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여기 노란색 대지 아파트가 있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표시된 게 지금 이 아파트를 졌는데, 자, 여기 아파트하고 여기 아파트는 이제 서로 다른 아파트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아파트가 이게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이 옥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발코니가 주 채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이것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요 부대나 복리시설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단 요 101동의 높이는, 자, 여기 101동의 여기가 주 채광 방향으로 쭉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바라보면, 자, 101동에 여기 발코니가 써 있는 쪽에서 이쪽에 타인 아파트, 다른 사람 아파트를 바라보면 여기 노란색 경계선이 보이는데, 이 경계선까지 거리가 10m면 10m의 2배까지만 올리는데, 여기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4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101동의 아파트 높이는 인접대지와의 경계선까지 거리에, 자, 요 거리에 2배나 4배까지 줄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자,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을 위한 창문, 채광창을 위한 창문이 발코니 쪽에 나 있는 창입니다. 발코니가 부착된 그 창이 주 채광창인데, 그 채광창이 있는 창문 등의 벽면에서, 여기 발코니가 붙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다면, 경계선까지 거리에 2배까지 이 101동의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m면 101동 높이는 20m까지 올라가는데, 다만 여기가 근린상업적이나 준주거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m일 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10m일 때는 40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네요.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1동과 102동 사이 거리가 20m다. 20m. 자, 20m 그러면 102동 높이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보시면, 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건물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지입니다. 101동, 102동 이런 거, 102동, 103동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두 동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건문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거리 이상을 떼야 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채광을 위한 창문인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만큼을 띄는 거리를 띄면서 자, 건물 높이에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를 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만큼을 띄는 건데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01동하고 102동 사이 관계. 자, 102동의 채광창이 나 있는 발코니 쪽이 나 있는 벽면으로부터 자, 0.5배만큼이 띈 겁니다. 이게 20m가. 그러니까 102동의 높이가 40m라는 뜻입니다. 지금 102동 높이가 40m이기 때문에 40m 0.5배만큼을 띄란 얘기예요. 101동하고 102동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101동이 바짝 붙으면 이 발코니 쪽으로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자, 102동의 높이가 40m면 자, 이게 0.5배의 20m를 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 이게 바로 102동의 벽면입니다. 채광창이 나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이 앞동이 딱 보이면 이 거리는 이 102동 높이의 0.5배를 띄기 때문에 0.5배에 요거 0.5배면 이 102동 높이는 40m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에 그러니까 102동 높이에 0.5배를 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림에서 20m를 띄다는 얘기는 이 40m입니다. 102동짜리 높이가 102동 높이가 40m이기 때문에 20m를 띄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기역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건물하고 부대나 복리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건물하고 부대 건물과 복리설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1배 이상을 떼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에서 자, 102동하고 101동 관계가 아니라 102동 여기 발코니 뒤쪽 벽면하고 부대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여기 1배라는 얘기예요. 1배. 자, 부대나 복리설 높이가 20m일 때는 1배인 20m를 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101동과의 관계에서는 102동 높이에 0.5배만큼 띄는 데는 되는데 이 102동하고 부대이설이 서로 이렇게 또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거는 1배입니다. 부대나 복리설 높이가 20m면 1배인 20m를 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동하고 103동은 102동의 발코니가 있는 쪽 뒤쪽 여기가 이제 채광창이 아닌 환기창 같은 게 있는 벽면. 자, 이쪽 발코니가 이쪽 벽면이고 그 뒤쪽에 있는 이 뒤에 벽면하고 103동의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또 4m 이상을 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측벽하고 마주볼 때는 8m 이상을 띄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4m 이상을 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4m 이상 거리를 떼야 되는 거고 자, 측벽과 103동의 측벽과 여기가 102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발코니 쪽 그 뒤에 반대 방향 쪽 벽면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는 8m 이상을 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 문제 포인트는 이런 규정 자체가 있는데 자, 이런 규정이 아까 공동주택의 이렇게 동과 동 사이 거리 제한이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잘 안 내고 몇 미터를 띄는 거냐 이런 것들은 잘 안 냅니다. 사실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참고로 그냥 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조항 자체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저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 쪽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층 이하고 8m 이하짜리 건물. 자, 이건 소형 건축물이에요.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2층 이하 8m 이하 건물은 여기 2호부터 4호까지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정북 방향, 정남 방향, 공동주택, 동과 동 사이 거리 제한을 다 적용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일조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자, 타인의 일조 확보하기 위해서 정북 방향 높이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게 맞죠. 자, 일반 상업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2동 이상 지을 때는 채광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이 일반 상업,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이렇게 동과 동 사이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하나의 대지에서 2동 사이에 막 거리 띄고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자, 2층 이하고 8m 이하 조건이 모두 맞는 건물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자, 이 정북 방향, 정남 방향, 공동주택, 동과 동 사이 거리 제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높이 정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 맞는지 모두 보시고 정답 2번 이거 잘못됐죠? 2번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은 정답을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지가 2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건축법에 있는데 이것도 약간 참고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고 자, 우리 건축법도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200, 300, 200 면적에 걸쳐있는 500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지만 건축법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500제곱미터가 준주거에 300, 일반 상업지역에 200 걸려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자, 하나의 대지가 자, 이렇게 지역 지구 같은 거에 걸치면 건물하고 대지 전체가 과반이 속하는 쪽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할 때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 중에 과반이 어디입니까? 준주거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 전체하고 건물 전체가 준주거 지역 쪽의 규정으로 건물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걸치더라도 일반 상업 지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지가 건축법 적용할 때 이게 걸치는 경우라면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가 과반이 속하는 쪽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전체 땅을 다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이 건물도 준주거지역에 맞게 건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과반을 따지지 않고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각각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걸쳤을 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은 자연녹지, 이쪽은 준주거지역 쪽에 맞는 형태로 건물을 줘야 됩니다. 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리면 주거지역처럼 이렇게 녹지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으로 걸렸을 때는 그냥 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걸친 부분을 딱 경계해서 건물도 여기는 자연녹지, 여기는 준주거지역 쪽을 적용해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단 녹지지역 부분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을 때는 그때는 이 3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만약에 여기 자연녹지가 방화지구라는 게 동시에 들어와 있다면 양가로 3번 규정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그 방화지구 아닌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때는 건물 전체, 그 전부 자체가 이 건물 전체가 다 방화지구 쪽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방화지구 아니고 여기는 방화지구다.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방화지구에 일부 걸리면 요 그 전부 건물 전체가 다 방화지구 쪽 규정을 받는다. 다만 요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고 요 부분만 방화지구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과반이 속하는 쪽을 적용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과 상업에 걸렸을 때는 과반이 속하는 쪽을 전체를 다 땅을 적용한다. 건물도 과반이 속하는 쪽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강의가 좀 길었는데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건축법도 요즘에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계속 올렸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